안녕하세요, 탑쌤입니다. 탑5 영어극복 프로젝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문법 시간입니다. 오늘 문법의 컨셉은 학생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영어 단어 암기였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문법부터 아이들이 겁을 먹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문법이 어려운 것은 그 문이라는 글자와 법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말 그대로 어떠한 법, 법칙, 규율, 규칙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포심이 극대화가 되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수학은 어렵다와 같은 어떠한 특정 고정관념 명제처럼 학생들에게 영어 문법은 어렵다조차도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에 부제를 붙여본다라면은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영어 문법을 못하는 이유. 그 못하는 이유를 좀 파헤쳐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법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기본편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영문법 개념 이해를 기본사항과 문법의 종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있는 기본사항은 제가 제공하고 있는 이 매뉴얼은 중학교 이상 학생과 또는 그 이상의 학습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중학교 이상 학생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래도 초등학교 3, 4, 5, 6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이 존재하는 그런 학습자를 말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3, 4, 5, 6학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선 처음으로 기본 회화 문장을 알고 있고 단어는 200단어 이상 알고 있는 그런 학습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문법을 공부할 때는 현재 자신의 학년에 해당하는 문법 기본서를 기준으로 실력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수험생이라고 일컬으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얘기하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당연히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문법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1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도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중3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비 고1 수준에 입각하여 문법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비 고1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 실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중학교 때 해왔던 방식의 내신 공부와 여기에 추가로 붙는 게 수능 공부죠. 내신에서 물어보는 사항과 수능에서 물어보는 사항은 그 내용과 범위 자체가 같지만 실제 물어보는 스타일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같지 않기 때문에 내신형 심화 공부가 필요하죠. 내신형 심화 공부는 무엇이냐면 교과서 텍스트에 있는 영어 문장을 본인이 이해하고 암기를 해서 이것을 영작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문법사항에서 오류를 끄집어내어서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 문법 기본기가 있는 학습자는 상급 학년 레벨 학습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당연히 중학교 1학년 교과를 모두가 완성이 되었다면 중학교 2학년 또는 심지어는 중학교 2학년까지 되었다면 중학교 3학년 정도의 문법 공부를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단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법 기본기라는 것은 좀 이따가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영어 문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별할 줄 알고 비동사 am, are, is, was, were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의문문, 평서문, 부정문을 만들어 쓸 수가 있고 일반 동사를 갖고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각각 구분해서 역시나 이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문법 기본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문법 기본서와 문제집을 구분하여 학습한다. 네, 문법 기본서와 문제집은 다른 겁니다. 학생들이 되게 문법 참고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문법 참고서는 문법 기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기본서와 문법 문제집은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냐면 문법 기본서는 문법의 개념과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개념이 7 정도가 되고 문제가 3 정도가 됩니다. 그럼 문법 문제집은 어떨까요? 네, 반대가 되겠죠. 문법 문제집은 3대 7의 비율을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기본서는 우리가 영어 공부나 다른 공부를 할 때 무슨 어떤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1회도, 2회도, 3회도 이런 말을 쓰잖아요.
보통 문법 기본서에다가 우리가 3회독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법 문제집은 문법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개념을 표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 문제집은 본인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험 형태에 맞게끔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내신 준비를 한다면 내신 문법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을 골라야 되겠고, 본인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나 N수생이어서 수능을 대비하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수능 문제 유형이 실려있는 또는 수능의 문법과 어법을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집을 선택을 해서 푸셔야 되겠죠. 기본사항의 5번째는 문법 사기꾼을 조심해라. 별표 3개입니다. 이 문법 사기꾼이 도대체 누구냐? 문법 사기꾼은 여러분들의 바로 옆에도 있고 가장 가까이에 근거리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학원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습니다. 이 문법 사기꾼이 뭐냐면 문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역시나 영어 단어 암기 방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문법 공부에는 그렇게나 다양한 공부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문법은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와 한글이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다를 깨닫고 나서 영어에서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뭐부터 합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바로 그거. 네, 품사를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뭐 문장 구조도 공부하고 양호 조금 발전하게 되면 수동태, 가정법, 특수구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문법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법 공부를 이제 어떤 선생님에게 이제 수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돼요.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어 문법은 일본식 문법이다. 일본 용어를 사용해서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다. 우리는 좀 더 다르게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영어 문법 영어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한자어로 배우시건 간에 아니면은 영어의 실제 명칭을 갖고 배우시건 간에 반드시 정확한 문법 용어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의 종류는 품사부터 가정법까지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문법의 종류를 왜 살펴보냐면 본인의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실제 문법의 번주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의 첫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제 무엇을 배웁니까? 네, 비동사의 쓰임, 일반 동사의 쓰임,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문장의 종류에서는 의문문, 부가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다 들어보셨죠? 이러한 문장의 실제적인 단문과 복문을 합치는 복잡한 그런 구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문에서 어떤 식으로 문장을 바꿔서 쓸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의 종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거는 품사입니다. 품사는 당연히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팔품사라고 배웠죠? 뭐 하나 빠졌죠? 못 빠졌어요? 네, 감탄사가 빠져있죠. 네. 하지만 감탄사는 실제 문법 문제로 만들어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다음 중 알맞은 감탄사로 어울리는 것은 와우, 아우치, 읍스 이걸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탄사는 현재 품사의 실제 문법 개념에서는 빠져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품사에서 확장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사에서 접속사까지 기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성을 배우셨다면 관사, 동사, 조동사, 관계사 중에서 특히 관사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렵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사는 정관사, 부정관사, 무관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써보면 정관사는 뭡니까? 네, 더죠. 부정관사는 언이 되겠고 무관사는 뭐냐면은 관사가 필요 없는 명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사 앞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동사, 조동사 이렇게 들으셔 아실 거고 관계사는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who, which, that 또는 관계대명사 what 들어보셨죠? 이걸 우리가 관계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관계부사도 포함이 되고요. 품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품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품사는 말이 뭐로 끝납니까? 네, 사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명사부터 관계에서 전부 뭐로 끝납니까? 네, 사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 품사에 대해서 뭐 팔품사라 보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관사는 이제 한정사기 때문에 디터마이너의 개념을 넣어서 품사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입니다. 준동사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는 지난번에 불규칙 동사 마스터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네, 기억나시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죠. 준동사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즉 동사에 준하는 그런 동사가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하게 잘 알고 계신 투부정사를 비롯해서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역시나 구분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더 이상 사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편에서는 문장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가 두 개가 붙어있는 구와 주어 동사의 개념에 존재하는 절, 그 다음 단계에서 익힐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종류는 병서문, 의문문, 부정문, 부가 의문문. 의문문 같은 경우도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가 확장됨에 따라서 수식어가 발생하게 돼요. 형용사적 수식어가 있고 부사적 수식어가 있습니다. 형식은 1에서 5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비교구문은 비교급 자체에 대한 개념은 어렵진 않지만은 기존에 존재하는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에 뒤쪽에 비교 대상에 대해서 덧붙여서 쓰는 문장이라서 굉장히 문장이 재미있게 만들어지는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문법책의 마지막에는 특수구문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주어와 동사 또는 부정어의 위치를 바꾸는 도치, 강조에서 제일 유명한 건 이때 강조구문. 그 다음에 생략과 공통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차이점이에요. 이 말 그대로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은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문법사항들을 생략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삽입, 동격, 부정은 이제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 들어봤을 거예요. 이 중에서 실제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의 상황에서 많이 맞닥뜨리는 것은 도치, 강조, 동격, 부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격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동격절 대시라는 문법이 존재하게 되죠. 시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제는 말 그대로 12개의 시제가 존재하는 12시제가 있고, 일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마 아실 텐데 첫 번째 일치는 수일치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일치가 무슨 일치가 있습니까? 시제 일치가 있죠. 수일치는 대개 보통 현재 시제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요. 비동사 부류는 was하고 were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서도 수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제일치는 문장이 두 개 이상, 즉 이걸 우리가 복문이라고 해요. 주어 동사가 있고 가운데 접속사가 이렇게 있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동사와 이 동사의 시제를 기준과 규칙에 의해서 맞춰주자가 시제일치가 되겠습니다. 화법은 요즘 중학교에서는 화법을 교과서에 수록한 교과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소설에서 보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다를 전달해주는, 즉 큰 따옴표가 있는 거를 직접어법, 이거를 스토리 전달법, 즉 이야기 전달하듯이 큰 따옴표를 삭제해서 전달하는 것을 간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태는 이제 저희가 영어로는 이제 voice라고 하는데, 수동태와 능동태, 중간태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은 수동태를 공부하기 위해서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로 바뀌게 된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중간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책이 잘 팔리면 우리가 그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온라인 사이트나 실제 오프라인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The book sells well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책은 판매를 하다가 아니라 그 책은 잘 팔리어지다, 팔린다. 어떻게 번역합니까? 수동태로 번역을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간태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법인데요. 자, 참고로 이제 가정법은 우리가 영어로는 mood라고 합니다. mood는 뭡니까? 분위기잖아요.
분위기라는 것은 말을 하는 분위기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문장을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주어를 떼버리고 상대방한테 명령할 때 쓰는 거를 명령법. 지금과 과거에는 그러하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가정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가정법이 돼요. 그 중에서 mood 법에서는 우리가 가정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중학생들은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으로 바꾸고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그런 문장의 공부법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가장 정확한 영문법 개념 이해의 기본 사항과 문법의 종류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로 나누어서, 즉 본인의 문법 수준에 맞게끔 어떠한 방법과 순서를 가지고 영어 공부, 즉 영어 문법 공부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